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신중학교 교사 정열입니다. 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숫자 뭘까요? 네, 뭘 것 같으세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 네, 연도, 예, 연도 같죠? 예, 연도 같은데 singularity, 네, 상당히 근접한, 네, 뭘까요? 이 숫자가. 네, 조금 어렵죠. 그리고 좀 추상적이죠, 질문이. 예, 질문이 나빴네요. 20대부터 40대.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이 숫자는, 네, 맞아요. 2040년 맞아요. 그런데 이 2040년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2040년은요, 지금 제 아들, 예, 제 아들이 이제 10살, 이제 11살 들어가는 그런 나이인데요. 이 아들이 한 20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30살 됐을 때의 나이예요. 그리고 그때 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2040년이라는 연도는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성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할 때쯤의 연도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길러진 능력 있잖아요. 지식도 있을 거고, 기능도 있을 거고, 태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발휘되는 거냐? 2040년에 발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싱귤러리티 얘기하신 정경원 선생님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2040년이 그런 것이 더 강화되고, 네, 만연화된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저는 올해 19년 차 정보교사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있지만 사실 중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최근 3년이고요. 지난 16년 동안은 일반계고 그리고 특성화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모든 학교급을 학교 종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늘 했던 고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가르쳐서 길러주는 이 능력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의미 있는 능력이 맞는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신규 때부터 아니요, 그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딱 뒤통수를 맞았냐면 제가 신규 3년 차 정도 됐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ICT 활용 교육을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가르치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서 나름 의미가 있었죠.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정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을 하신 수학 선생님이 감독 끝나고 저한테 시험지를 가져오셨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호영호재하는 분이신데요. 지금도 잘 만나는 분인데, 정 선생님, 나 이거 다 풀어봤는데 채점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맞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정보 되게 쉽네. 이거 뭐하러 배워?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뭐하러 배우나? 왜 가르치나? 도대체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아주 운 좋게 그 형님 선생님 덕분에 15년 전부터 먼저 했던 선배 교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선배 교사로서 제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 지금 이거 왜 가르치지?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맞습니다. 2015년에 총론과 강론이 나왔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시작됐는데
이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은 이 교육과정이 도입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웠을 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역량이 길러지길 바라는가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죠. 정보통신기술,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저출산, 기후문제, 환경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된 게 지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최근까지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서 디지털 대전환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 발명을 통해서 사회가 바뀐 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혁명이라고 해요. 발명이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혁명과 발명은 차이가 있죠. 발명은 혁명의 원동력 시작인 거고요. 혁명은 그를 통해서 사회가 송두리째 다 바뀐 거예요. 1차 산업혁명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증기기관 때문에 기차가 만들어지고 또 공장에서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장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들을 만들어 팔고요. 또 공장에는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던 그런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이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요, 공장은 점점점 많아지고요. 도시도 점점점 넓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도시가 저쪽에서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결국 사회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이 교육 분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요.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을 못해서요? 아니에요. 글을 못 읽어서요. 맞아요. 그 전까지 그런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공장에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산출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정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을 잴 줄 알아야 돼요. 언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고 언제 끝내고 잠시 휴식하면서 뭐 예를 들면 유연제들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죠. 또 그 공장의 기계에 재료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재료들도요. 정확한 길이, 면적, 부피 다시 말하면 간단한 수학, 산수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초적인 원리를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이 1차 산업혁명에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공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육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들 또 하층민들은 교육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까지 신분제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그런 사람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 정확히 얘기하면 언어와 수학, 과학입니다. 그것이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2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이제 대량 생산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언어, 수학, 과학 이외에도 더 많은 교과목들이 학교의 공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 현대 교육이 자리 잡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7차 교육과정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죠.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비싸서 사지도 못했는데 이제 IBM 계열의 컴퓨터들이 많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니까 일상의 컴퓨터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 즈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ICT 활용,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시기죠. 그리고 우리 정보 컴퓨터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가 바로 황금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 교사들을 선발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교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황금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2003년도 발령인데요. 제가 왜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제 다음,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제 동기들 중에서 학교를 뭐 군대 때문에 휴학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그 다음 연도에
임용 TO가 확 줄었던 이때가 바로 그 황금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이는 이 ICBM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또 빅데이터 컴퓨팅, 모바일 기술이 이제 막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아니라 기계도 막 몇 개씩. 선생님, 제가 어저께 저희 집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공유기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가 몇 개인지 봤어요. 노트북 컴퓨터 포함해서. 그랬더니 저희 집에 12개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제 아들이에요. 네, 핸드폰도 쓰고요, 노트북도 쓰고요, 그리고 스마트 패드도 써요. 이렇게 많은 기계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사물 인터넷,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 사이언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것들이 그냥 예전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고 오면서 예를 들면 뭐 빅스비, 아리아,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면서 왔어요. 네, 저는 별 질문을 다 해요. 너 오늘 기분 좋니? 막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지식과 기술이 이제 기존의 뭐 노동, 자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과 융합돼서 아예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AI 기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 대전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은 어떤 부분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을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거라는 걸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왓슨,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왓슨, 네, IBM에서 만든 슈퍼 AI 컴퓨터죠. 그리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왓슨이 2013년에 미국 제퍼리쇼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와서 인간 챔피언들을 무참히 무찌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얘가 바로 왓슨이에요, 얘가. 예, 듣고 말하고 다 합니다. 네,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에이전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음성인식, AI 기술, 그 다음에 구문 번역 기술,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순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얘가 정말 인간들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알아도 답을 안 해요. 왜요? 확률이 낮은 거는요, 답을 안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퀴즈쇼에서 틀리면 돈이 깎이잖아요. 막 그렇게 갖고 놀면서 인간 챔피언들을 이겨나가는 모습. 이게 왕중왕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왓슨보다는 알파고가 더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죠. 선생님, 이 알파고가 언제였냐면요. 2016년 3월 9일이었어요.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6년 3월 2일 날, 그때 제가 과학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과학고등학교 1학년 수업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올해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면 일주일 뒤에 3월 9일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럼 아이들이 왜요? 선생님 뭐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월 9일 날 알파고라고 구글에서 만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거든. 이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인간 바둑 챔피언이 바둑을 둘 거야. 아이들이 와 하지 않았겠죠. 에이 그게 뭐예요? 막 이랬겠죠. 그리고 조금 아는 아이들은 선생님 바둑은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컴퓨터가 아직 사람 못 이긴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은 알파고가 5대 0으로 이긴다. 그랬더니 막 에이 선생님도 사람이면서 사람 편 안 들고 알파고 편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았어. 그러면 4대1로 이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복도에다 벽보까지 붙여놨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네. 그 왓슨과 알파고, 이 두 AI가 이긴, 상대한 그런 인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챔피언들이에요. 그 챔피언보다 더 지능이 높은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무서운 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도 기계는 있었죠. 그런데 기존의 기계들은요. 기계라는 건 선생님들 그 새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건 다 기계래요.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지퍼 같은 것도 기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 또는 공장의 전통적인 기계들은요. 인간의 근육이나 뼈를 대신하는 기계죠.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무거운 거, 이런 것들,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대신 들어주거나 날라주거나. 그런데 지금 보는 이 기계들은 뭡니까?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더 많이 해나갈지 우리는 잘 감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왓슨, 알파고 요즘 뭐 합니까? 네, 의사 대신에 진단하는 일 하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증권, 그리고 이런 것들 분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신문에 와 이제 어떻게 두려워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알파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저희 학생들도 저한테 막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화학자가 꿈인데요 수학자가 꿈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분들의 답변을 들려줍니다. 이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들이시죠. 이 지네딘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 인간은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잖아. 그런데 기계는 따분하고 지루해.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오직 시키는 일만 하거든. 근데 그 시키잖아? 그러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지네딘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스 모라벡이라는 교수,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보교육의 아주 큰 파트로 다가오면서 한스 모라벡 교수의 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이 문장이 아주 유명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분들의 이제 결정체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알파고 만드신 분이세요. 알파고랑 이세돌의 1국이 끝나고 카이스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기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그런데 그 밑에 말이 중요해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길 수 없다. 기계도 할 수 있고 인간도 할 수 있으면 기계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이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특수한 분야의 애들만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여기 있죠. 최초의 컴퓨터가 뭐 어떤 건지, 예를 들면 튜링 머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애니악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유니박, 에드삭이라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불과 한 50년, 60년밖에 안 됐다는 점, 그리고 IBM의 보편 컴퓨터가 나온 지는 한 3, 40년밖에 안 됐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바꾼 기술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석학들이잖아요. 그럼 이번엔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하는 말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인재라면 핵심적으로 길러야 되는 역량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complex problem solving입니다. 그냥 problem solving ability가 아니라 complex problem solving ability예요. 결국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들 중에서 문제 해결력을 함양시키지 않는 교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과들의 교육과정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다 문제 해결력 함량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느 교과도요, 이 컴플렉스,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란 말을 쓰는 교과가 없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분의 교수들,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능력을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까지도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 이름들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같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추구하는 역량이 같아요. 즉 어떤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학생한테 길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죠. 아마 임용고시 공부하실 때 또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아마 꼼꼼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팅 사고력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비슷한데 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는 거겠죠. 그죠? 또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럼 컴퓨팅 사고력은 뭐냐? 문제 해결력이긴 한데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 여기에는 AI 시스템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복잡한 두 번째로 다른 점입니다. 처음 나왔죠. 예, 다른 교육과정, 다른 교과에는 없는 말이에요. 결국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컴퓨팅 사고력이고 이것이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물론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ICT 소양, 정보 문화 소양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협력학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공유하고, 그죠? 또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라 AI 교육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AI 교육은 또 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AI 교육이 뭔가 하고 국가가 발표한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보니까요. 결국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건 같더라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은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추가됐나 봤더니 여기 지능정보 역량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ICBM, 또 AI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제 AI 교육에서는 지금 막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력도 향상이 되고 또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길러지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익적 사고력, 윤리 교육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AI 교육이에요. 그럼 AI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 심화, 확장된 것이고 앞서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과에서도 그런 AI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또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 교과의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이런 것들이 AI 교육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했던 정보 교육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임팩트가 큰 그것들을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출발했던 이 교육이 중국에서는 2017년에 이미 AI 교과서 33종이 개발이 되고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 수능도 바꿨어요. 2025년에 정보를 수능에 출제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바꾸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AI 교육을 이제 교육과정에 작년에 도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결국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고, 또 그것이 미래 사회의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 중에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정보과 교육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성격인데요.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공부요? 열심히는 하죠.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과학. 학업 성취도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우리 청소년들. 수학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솔직히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수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또 학교를 졸업하고 저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죠? 정말 학교 다닐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과를 졸업하셨을 테니까요. 도대체 이거 배워서 입시 말고 어디다 써먹는가 하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죠. 사실 다양한 지식을 창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모든 교과의 지식들이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 2009 개정 또 2007 개정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됐었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교육과정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서 뭔가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었다면 2015는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배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물론 지식적인 부분들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워서 뭘 할 수 있는가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특별히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왜 교육학 공부할 때 블룸의 텍서넘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지식, 이해, 분석, 종합, 평가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보 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는요, 기본 습관, 그러니까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 됨됨이를 갖춰나가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중학교는 이제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을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요, 자기 이제 진로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진로를 인식하고 중학교가 탐색하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정교육과정에서 특히 창의적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중점 사항으로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발췌해온 게 아니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개정 중점 사항에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필수가 된 상태에서 교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저같이 제가 올해 교육 경력이 19년 차가 되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정보가 드디어 필수가 되었구나 하는 이 점이에요. 선생님들,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정보가 예전엔 선택이었잖아요. 이 선택이 필수로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 네, 해방 전후겠죠. 네, 그 1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로 선택 과목이 필수로 바뀐 첫 번째 사례래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죠? 드디어 학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그리고 정보를 필수로 지정하게 된 거죠. 중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제, 사실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하기에 제일 좋은 과목이 우리 정보 교과, 정보 과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물론 뭐 예술체육 같으면 정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융합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를 제가 봤어요. 예를 들면 음악이랑 또는 미술이랑 융합해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솝에 들어가 보시면 뭐 비트고 두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기의 활동 중에서 특히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구성을 해보면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학생들의 니즈가 많고 학부모들의 니즈가 많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 지금 도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사실은 선택에 있었던 정보 교과가 필수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에서 필수로 올라올 때 34시간만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론 편제포에 이게 34시간만 기준으로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라고 써 있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 학교에서 34시간으로 편성한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유가 또 있죠. 정보 선생님이 없고 또 기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교가 34시간으로 편성을 하고 있으나 34시간만 편성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리고 이 34시간이라는 것은 최소 시간이고 국가교육과정을 보면 최소 시간이 보장된 과목은 역사랑 정보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5 때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목표랑 내용상의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기준 실수가 너무 적고요.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 연계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2015 교육과정의 의의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 9월 달이었죠.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간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하면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게 되었죠. 네, 지난 6월 달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빠르면 2학기부터 아니면 내년도, 후년도에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위계가요.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보 일반 선택과 과학계열 전문교과 정보과학 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교육과정을 보면 이에 앞서서 배울 수도 있다. 이에 앞서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보를 안 배우더라도 배울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이렇다면 고등학교는요. 네, 공통 과목이 도입되고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고 또 NCS 교육과정이 체계화됐다는 것이 기존 교육과정과 다른 점인데요. 네, 선택 과목이 다양화됐어요. 앞서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게 되면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것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더 많은 선택 과목이 나올 텐데 이 선택 과목이 다양화됐다는 점은 사실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현재 이제 2015에서는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가지 선택 과목의 구분이 있고 여기에 더 많은 과목들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은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요.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시고 또 교육과정 협의회에 아마 이미 참여해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협의회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3번에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과들이 교과군으로도 편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보는 중학교에서는 과학, 기술점 과정과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교과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정보가 공통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공통 과목이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이야기할 때 공통 과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런 과목을 얘기할 때 이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확인을 했어요. 이런 뭐 앞으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공통 과목은 하면서 정보 컴퓨터가 이렇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정보는 교육과정상에서 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 과목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는요. 집중이수를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창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보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당 이수 과목 수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여기에 지금 정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중학교에서 정보가 필수가 된 것에 반해 사실은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에서 34시간만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34시간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라고 하는 교육과정 총론 편제표 그 바로 밑에 써 있는 이 이제 문구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정보를 34시간만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사실 총론 해설서에 보면 정보를 3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34시간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3년 동안 최소한 한 개 학년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은 배워야 된다. 그 얘기고 실제로는 그 이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상당히 특히 신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요.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교육과정 시수라고 하는 것은 총 시수도 최소 시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늘릴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있고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총 시수를 늘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학교 특성이나 학생 학부모 요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총 시수도 늘릴 수 있고요. 특히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가 8개 이내, 이게 교과목 수 제한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제외된 과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덕분에 사실 지금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교과서 하나로 이렇게 개발돼서 배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창의재단이나 또 교육부 또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학교장 선택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을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 과목들이 정보 말고 정보과 과목이 또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군 내에서 20% 증감이 허용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정보는 사실 이 8개 과목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아까 학교장 선택 과목 예를 들면 창의재단에서 교육부랑 같이 개발했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은 그러니까 진로, 보건과 같이 교양 성격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해당이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꼭 알고 계시고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체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집중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편성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이 또 정보 과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이 될 수가 없다면 자유학년제에서 주제 선택이나 아니면 창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A중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정보 34시간, 1학년에 17시간, 17시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많죠. 그죠? 1학년이 아니면 뭐 2학년에서 17, 17,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학교만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 순회 겸임 근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순회 겸임 때문에 힘든 것은 2차적인 거고 실제로 힘든 것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회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개편을 하기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때 그럼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A중학교 같이 34시간만 하는 학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 선택 과목들,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을 2학년에 편성을 선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 과목은 과목수 제한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34시간이 아니라 68시간 운영하는 학교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학교 교육과정이 어떤 변화를 주기에 어려울 만큼 꽉 차여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급수 증감에 따라서 그 TO의 융통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다 아세요. 정보가 중요하다. 근데 학교에 지금 당장 확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런 여지가 생기는 타이밍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그때 도입을 하려면 미리부터 평소에도 계속해서 순회 때문에 힘들다는 말보다는 교육과정을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평가까지 하고 또 기록까지 하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교수평기라고 하잖아요.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 기록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시간이 만약에 무슨 학교 행사 때문에 빠져버리면 제가 작년에 일주일에 1시간 가르쳐 봐서 알거든요. 그 1시간을 가르쳐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반은 한 달에 한 번 듣는 반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안진도 나가요. 자꾸 어필을 하셔서 그래서 순회 겸임은 저는 그때 이제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면 순회 겸임은 차라리 괜찮다. 그런데 순회 겸임을 가도 또 1시간이다. 그러니 1시간으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달라라고 어필을 했더니 결국에 통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중학교에 처음 갔는데 1시간을 더 늘려서 올해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공유해 드리고요. 근데 이런 학교만 있느냐?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일주일에 3시간 하는 학교도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교육과정 협의할 때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사실 중학교는요. 학생들이 무슨 지원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중학교가. 그냥 이렇게 뭐 그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1순위, 2순위 정도에서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무슨 복이에요. 정보를 이렇게 많이 배우고요. 그죠?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은요. 불평등하잖아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면 이러이러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 또 변경을 학교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운영 사례들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고등학교 사례도 제가 연수자료에 좀 넣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다 중학교 선생님들이시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고등학교에서의 정보는 공통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이제 보통 교과 안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 2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 선택은 기본 과목이죠. 그리고 진로 선택은 이제 그쪽 분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과목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교과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뭐냐면
일반 선택의 정보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없다가 작년 9월에 인공지능 기초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전문교과 원에 정보과학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에 또 특성화 과목이 많잖아요. 우리 교과가. 이런 과목들을 일반 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느냐? 예,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일반계에서도 이런 전문교과 1, 2 과목들을 도입해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전문계,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 학교들이죠. 전문교과 2를 배우는 학교들은 지금 5개 계열에서 17개 교과군으로 편성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전공, 희망, 직업 분야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학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내용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여기서도 여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에는 지금 정보라고 하는 교과가 없어요. 기술점 가정 교과군 안에 정보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네, 작년 9월 달에 인공지능 기초가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편성을 하는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정보를 이렇게 3단위, 근데 기술점 가정 안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기술점 가정을 안 배우고 정보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또 기술점 가정만 배우고 정보를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또 둘 다 배우긴 배우는데 조금씩 배우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점 과정, AI 중점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과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보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데, 여기 있는 자료구조 프로그래밍은 특성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NCS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2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요즘에 AI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대 26단위까지 편성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정보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수학교 과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학교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진로, 그다음에 그 입시 이런 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 미대 있잖아요. 미대 산디과 있잖아요. 산업디자인과를 갈 때 고등학교에서 정보를 배웠냐 안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런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도 준비를 돕기 위해서 정보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니까요. 선생님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내용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과학고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과학고에서 정보를 얼마나 배우는지 지금 보이시죠? 이게 사실 제가 근무했었던 과학고인데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1, 2, 3학년이 다 배워요. 여기 보이시죠? 1, 2, 3학년이 정보를 다 배우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중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들아, 정보를 1학년 때 2시간밖에 안 배우는데 참 안타깝다. 선생님이 전에 근무했던 과학고등학교는 1학년 때 4시간, 2학년 때 4시간, 3학년 때 7시간을 배운다. 물론 두 학기 다 합쳐서 얘기입니다. 한 학기씩 하면 2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지금 정보를 어떻게 다른 학교들이 편성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는 협의회, 교육과정 협의회를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뭐 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TO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저희가 막 이렇게 휘말려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순회 얘기를 하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어렵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고
그러면 관리자분들은 또 선생님들도 그거는 동의를 대부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학교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지금 선도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들의 사례, 그리고 고등학교 사례 이런 걸 보여드리시면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점들을 좀 어필하시면서 당장이 어렵더라도 길게 보시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변화를 줘야 되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특히 언제냐면 학급수의 증감, 또 교육과정의 개정, 예, 이런 타이밍인데 이럴 때 그런 사례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 자료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교육과정 문서를 다 발췌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빨간색 또는 이렇게 박스로 마킹한 것들 아마 확인하실 텐데요. 그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가이드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을 그렇게 편성하고 나서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또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패턴 찾기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좀 보여드리는 예제이기도 해요. 선생님들 지금 그림 보이시죠? 네. 빈칸에 알맞은 그림. 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죠. 뭘까요? 패턴 찾기, 빈칸에 알맞은 그림. 네, 최나영 쌤. 네, 급하셨네요. 빵강 나왔습니다. 빵강. 네, 빵강 아니죠. 예, 빨강 맞죠? 네, 첫 번째로 말씀하셔서 최나영 쌤 빵강도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뾰족 나왔습니다. 박상미 선생님. 네, 박상미 쌤 커피 쿠폰 당첨입니다. 지금 색깔로 보면 저희가 뭐 숫자로 디지털로 인코딩을 해보면 뭐 여기가 뭐 1, 2, 3, 4, 5 하면 또 다시 1, 2, 3, 4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이해합니다. 그죠? 공감이 되죠? 그다음 뾰족해야 된다. 이것도 뭐 인코딩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상황이 뾰족한 거랑 그다음 위에가 막혀 있는 거 두 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1, 0, 1, 0, 1, 0, 1을 해보면 0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릴 수가 없죠. 뭐가 빠졌죠, 선생님? 높이가 빠졌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애매하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었잖아요. 빨강색, 뾰족함 이렇게.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높아야 된다고요? 얼만큼? 누구보다? 또 어느 정도? 이게 말하기가 노랑보다 높고 지금 서민희 선생님, 박사민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초록보다 낫다. 혹시 다른 분들 계십니까? 선생님들 지금 이 문제가 실화예요, 실화. 뭐냐면 제가 아주 친한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다니는 캐나다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에게 낸 문제래요. 근데 그분 아드님이 여기다 답을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 알맞은 그림은 바나나다라고 그렸대요. 바나나다. 그림이 바나나라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당연히 틀렸다고 했겠죠. 아들이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바나나 맞는데 선생님이 틀렸대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도 바나나? 하고 문제를 봤더니 그랬구나라는 걸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왜 바나나라고 그렸어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앞에 점점점 보이세요? 또 이 뒤에 점점점 보이세요? 그 이야기는 이 그림의 패턴이 계속 앞뒤에도 이어진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이런 패턴을 분석하는 걸 수학 시간에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개형이 한 이 정도 나와가지고 그 모양이 그래서 여기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바나나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한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덩어리가 하나의 규칙, 패턴이라고 보면
이런 덩어리가 이 앞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이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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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그 아이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바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 앞에, 이 뒤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한 종류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 눈에는 그 데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그 덩어리가 하나의 패턴이 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양의 패턴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한테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데이터 교육, 알고리즘 교육을 받아서 데이터를 보는 그리고 알고리즘을 생각해내는 창의성이 남다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종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께서 와 그러면 우리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냐라고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그 학교가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AI 교육 필수가 됐대요. 그리고 그 캐나다의 그 학교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만약에 빅데이터라는 걸 아이가 배웠다면 빅데이터가 뭡니까? 데이터에 소위 3V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양이 많고요. 종류가 다양하고요. 계속해서 쌓이고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배운 학생한테는 이게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냥 옛날부터 배운 고전적인 방식의 데이터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 안에서 분석해가 아니라 앞뒤에 있는 이 많은 데이터들이 보이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량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의 학습자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 과학자들이 컴퓨터 과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그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 자동화, 그리고 창의 융합 능력이라고 우리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추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이런 전략들이 있고 자동화에선 이런 전략, 또 창의 융합 능력에선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특별하고 난해한 것은 아닐 거라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정보교과서를 딱 폈을 때 이걸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를 그래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컴퓨팅 문제,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결정 문제,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개수를 세는 문제,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 아니면 찾는 문제, 범위 안에서 이건 해인지 이건 해가 아닌지 이렇게 찾는 문제, 또는 최적화 문제, 해를 찾았는데 해가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품질이 제일 좋은 거 또는 제일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거죠. 또 펑션 문제, 이것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풀 수 있는 즉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또 그런 문제들을 컴퓨팅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상화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어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제일 쉽고 제일 좋아서 선생님들과 공유하려고 오늘 준비한 겁니다. 네,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상화를 배울 거야. 학생들은 이게 몽미 이러죠. 말부터 너무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그러면 미술 시간에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추상화랑 이 정보에서의 추상화가 두 글자는 같고 한 글자는 달라라고요. 추상은 같고 화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추상은 뭐냐? 예, 상을, 이미지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뽑아내는 거. 화는 미술에서는 그림 화자고요. 정보에서는요, 될 화자죠. 뽑아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미술에서 추상화 그리는 걸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죠. 그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가가 보는 것만 뽑아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보에서는 그거랑 다르냐? 똑같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추상화 설명할 때 이 그림 하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돼요. 여기 지금 고양이를 보고 있죠. 고양이를 보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과학자. 머릿속에 추상화 결과가 지금 서로 다르죠. 아이들도 이건 충분히 알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1번 그림 뭐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반려동물이야. 애완동물. 2번은 뭐 바로 보이죠. 뼈다귀요, 뭐 해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똑같은 걸 보는데 할머니랑 과학자가 다르게 봤을까? 이게 바로 추상화야라는 거예요. 왜 다르게 봤을까? 왜?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요. 뭐 관심사가 달라서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건 할머니랑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서다라고 해요. 문제가 달라서다. 그럼 할머니의 문제는 뭐길래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보였을까요? 선생님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할머니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 젊었을 때는 이제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들 다 키워놨고, 네, 바로 나왔어. 살이 쪘다가 뭡니까? 네. 네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쪘다 아니고요. 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네. 아, 네, 외로움. 자식들, 손주들 다 길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외롭잖아요.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족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과학자가 가진 문제는 뭐겠습니까? 실험, 해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한테는 고양이가 스켈레톤, 뼈다귀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다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다르고 대상을 다르게 추출하고 다르게 추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담임 선생님 있지? 담임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애들이 막 써요. 그게 바로 추상화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짱구 눈썹이요, 추리닝이요, 어떤 책 선생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투리요, 로봇 같아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게 추상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에서의 추상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비버 챌린지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새롭게 발견된 외계 행성에 귀여운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 외계인이 사는 행성, 그러니까 외계인과 행성을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권현아 선생님 정말 빠르세요. 네, 증평중학교의 권현아 선생님. 네, 커피 쿠폰 하나 부탁드립니다. 은영진 선생님들 메모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처음에 색깔이요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한데 이거 색깔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회전 가능은 안 될 거. 모양은요? 모양은 이거. 선생님 이거 색깔 말고 모양만 보자는 거죠. 요거. 선생님 색깔 말고 모양만. 색깔 말고 모양만. 이 프링글스 할아버지 수염 말고 얼굴 모양만. 지금 한 게 뭐죠, 선생님? 이게 바로 추상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를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걸 추출하는 거죠. 지금은 색깔로 추상화할 때랑 회전 가능성으로 추상화할 때랑 모양으로 추상화할 때랑 추상화 결과가 다 다르죠. 결국 이 문제는 각각에 대해서 추상화를 해본 다음에 잘 되지 않는 건 삭제하고 잘 되는 거 찾아보니까 모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 교과서에서는 추상화를 언제 사용하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럼 문제 분석할 때 추상화에서 뭘 뽑아내야 되느냐? 그 뽑아내야 되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현재 상태, 목표 상태, 그리고 핵심 요소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요 내용 잘 들으시면요. 다음 학기 또 내년도 수업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정리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그냥 이거 뭐 현재 상태 뭐 목표 상태 이렇게 하니까 가르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관점 잘 이해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지금 1층에 있죠. 맞죠? 집이 지금 5층에 있죠. 그죠? 사람이 집에 가야 돼요. 네.
그런데 1층이 지금 현재 상태라는 거 아시겠어요? 목표는 5층이에요. 5층. 현재랑 목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서 발생하는 게 뭐다? 바로 네, 그렇습니다. 윤수연 선생님, 네, 윤수연 선생님 커피 쿠폰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은요, 이걸 워낙 많이 해서 채팅에 막 올라와요. 제가 1시간 45분 동안, 사실 출석 체크 빼면 한 40분 동안 화상 수업을 하면 채팅이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발표를 따로 마이크 켜고는 잘 안 시키지만 채팅으로 정말 많이 소통을 하는데 늘 이렇게 수업을 해요. 현재 상태가 지금 1층이지, 목표 상태가 5층이지, 이게 다르지, 달라서 발생하는 게 뭐? 그럼 학생들이 문제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라서 발생하는 게 문제니까 이걸 같게 만들면 돼요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올라가야 돼요라고요. 그러면 너가 건물 1층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 5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너는 뭘 찾게 되지 않겠니? 뭘 찾겠니? 선생님들 한번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뭘 찾을까요? 5층으로 올라갈 때. 네,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찾죠. 엘베가 있는지 없는지 찾죠. 또 엘베가 고장이 났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짝수층만 가는지 홀수층만 가는지 찾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이것들이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조건, 즉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수행 작업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요. 맞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학생들이 놀래요. 뭘요? 선생님 너무 명쾌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문제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문제가 뭔지 알려줬죠. 문제라는 건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가 달라서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 이거 해결하려면 우리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 돼? 같게 만들면 돼요. 그럼 같게 만들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갈 때 뭐 좀 고려해야 되지 않니? 조건들 찾아봐야 되지 않니? 막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계단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가자.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니 없니?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2층 가요. 2층이요. 3층 가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시작과 끝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눠서 가는 거죠. 나눠서.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문제 나누기와 모델링, 그리고 알고리즘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현재 상태가 2층으로 바뀌죠, 선생님.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아까 1층일 때는요, 5층과의 차이가 4였잖아요. 근데 한 층 올라가니까 차이가 줄어든 게 보이죠? 문제가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실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푸는 거 맞냐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는요.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의 거리가 가까운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한 층 더 올라가면 2로 바뀌죠. 또 한 층 더 올라가면 1로 바뀌고요. 마지막 층에 올라가면 드디어 같아지죠. 문제 해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제가 매 시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볼래? 선생님들 채팅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 한 가지씩만 써주실래요? 뭐든 좋습니다. 저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고파요. 덥습니다. 네, 춥습니다. 네.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네, 문제예요, 문제. 최근에 제가 차를 샀거든요. 네. 통장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네. 커피가 필요해요. 네, 이윤희 선생님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네, 바로 쏴야죠, 이럴 때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게 문제, 애들도 막 얘기해요. 학원 가기 싫어요. 자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한 걸 보니까 현재 상태로만 얘기했잖아. 목표 상태도 한번 써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현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목표는요? 돈이 많음이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개가 다르죠?
달라서 발생하는 게 무엇?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막 올라와요. 문제예요.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따져봐야죠. 제가 지금 월급이 얼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고 학교 일 말고 공무원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뭐 강의라던가 아니면 저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음도 불명확하죠. 돈이 얼마 있어야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상화를 이렇게 가르치시면 학생들도 정말 잘 이해하고 훨씬 더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브라그램이라고 하는 비버 챌린지 문제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연결선은 친구 관계래요. 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친구래요. 월요일에 유명한 음악가가 음악을 발표했는데 친구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기호 옆에는 월요일에 그 음악을 구입했다는 표시. 아, 그러니까 빌, 밥, 사라는 지금 음악 구입한 거 맞죠? 그죠? 그럼 화요일부터는요, 매일마다 아직 음악 구입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 친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전날까지 음악 구입했으면 이 학생도 음악을 구입한대요.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구입하게 되는 요일이 언제일까? 이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랑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거예요? 똑같아요. 추상화부터 하는 거예요. 얘들아, 추상화부터 해보자. 현재 상태는 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상태는 아직 모든 학생이 음악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죠. 맞죠? 아직 모든 학생이 음악을 구입 안 했다고요. 그럼 목표는요? 모든 학생이 구입한 상태인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학생이 구입하지 않았다고? 그럼 몇 명 구입했는데? 아, 3명이야. 그럼 모든 학생이 구입할 때 몇 명이야? 9명이야. 됐네요. 현재 3명, 목표 9명. 현재랑 목표랑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이걸 같게 만들면 되네. 근데 지금 무슨 요일이지? 아, 월요일이요. 그럼 현재 월요일. 그럼 목표는 무슨 요일이야? 몰라요. 그게 답이에요. 다 됐네요. 아,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를 분석하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월요일이죠? 근데 이 문제는요, 한 번에 여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가봐야 돼요. 근데 단계가 이미 나눠져 있죠? 요일별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징검다리는 화요일 날 이렇게 딱 놓는 거죠. 그럼 화요일 날 누가 사야 돼? 라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화요일 날 사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학생들이랑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화요일 날 사야 돼요? 라고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가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알 수 있죠. 뭘요? 점점점 목표 상태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명쾌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아, 정보는 명쾌한 과목이야. 현재 상태, 목표 상태라는 걸 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그걸 왜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거리를 어떻게 줄여갈 건지,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면 어느 순간 문제가 뿅 하고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겠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또 쇼핑몰에서 아이템, 영상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내 친구 중에 절반 이상이 친구이면 나한테 추천. 내가 산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산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산 물건 또는 영화이면 나한테 추천. 이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야. 지금 세상에서 너무 당연히 쓰이고 애들이 다 알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그럴 때 이런 얘기 살짝 얹혀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관심사가 확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네. 이런 관점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교과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료 수집, 분석, 표현, 중학교 2단원에 있잖아요, 선생님. 아마 어떻게든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에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안 담겨져 있는데 사실 지난 3월에 나왔던 인공지능 보조교재 중학생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2015에서 적용하기에도 딱 알맞습니다. 성취 기준이. 그래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료 수집. 어떤 자료를 수집한 거냐? 아니 더운 날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팔릴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날씨, 기온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는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키워드 조회수, 클릭 횟수는 네이버 데이터 랩 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데이터 조인해요. 합쳐요. 이런 식으로 뭐 엑셀에서 합치는 건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이런 추세선 그려주고요. 심지어 이런 식도 만들어줘요. 1학년이라면 1차 함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요. 2학년 정도 돼야 이제 2차 함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진짜 기온이 올라가면 많이 팔리긴 팔리는데 대박. 추울 때도 많이 팔리긴 팔리네요. 그러면서 어떤 애들이 그래요. 역시 배라는 겨울이 제맛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수업 때 2019년 거 가지고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수업 때 한 건데 왜 2019년 걸로 한 거냐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2019년 걸로 해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2020년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봐 라고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세요? 파란 게 2019년, 저 빨간 게 2020년. 마음 아프죠? 일단 판매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도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죠. 이거 분석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 차트에다 제목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선생님?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분석하는 거는요. 지금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즉 학교에서 중학교에서요. 사회를 닮은 문제, 사회의 문제를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해결하는 수업을 정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 다양한 문제들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더니 월별 강우량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활동들. 근데 그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용량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분석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 분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려면 문제를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분해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한 덩어리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작으면 해결 방법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바로 이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열대어, 호미, 촛불, 성냥개비, 종이배, 송곳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거 4인 1조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원격에서도 합니다. 화상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보고 이거 가위로 자르라고 해요. 첫 번째 학생은 여기서만 찾고요.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이 저 작은 종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이 찾은 걸 뭐 한다? 합친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냥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하면요. 학생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너무 신기해해요. 이런 방식을.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냐? 이거 근거가 있죠. 왜요? 숨은 그림 찾기가 어려우려면 가장 어려운 숨은 그림 찾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숨어있는 물건의 크기는 어떻고? 작고 전체 그림의 크기는 크고 이럴수록 어려워지는 거 맞죠,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그림의 크기를 뭐 해버린 거예요? 줄여버린 거예요. 줄여버린 거. 그러면 숨은 그림 찾기가 더 쉽죠. 이건 사실 우리 탐색 알고리즘에서 탐색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원리와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신기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 분해를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랑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 많을 때는 한번 같이 볼게요. 16개의 점이 아래와 같이 놓여져 있다. 이거 다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서로 다른 정사각형이 몇 개냐라는 거.
선생님 수학 문제 아니에요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아닌 걸 어떻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 먼저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 이거 사실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되게 풀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왜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풀어도 푼 것 같지 않고 왠지 틀릴 것 같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얘들아,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만 먼저 찾아보자. 바로 보이시죠? 몇 개입니까? 네. 박상미 선생님이 오늘 채팅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9개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건 몇 개니? 느낌이 오세요,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하나도 안 찾은 상태, 목표 상태는 다 찾은 상태. 그럼 현재 몇 개? 0개. 목표는 그게 답이야. 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 단계씩 징검다리 놓는 거예요. 길이가 1인 것만 찾아봐, 2인 것, 이렇게 안 해도 이 문제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아이들도 다 알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풀어보는 거예요. 모델링은 정보의 구조화를 추상화 결과에 적용하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목표 상태, 또 핵심 요소 이런 거 찾았잖아요. 그리고 문제 분해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때 글로 표현하고 표로 표현하고 아니면 조직도, 그래프, 차트, 마인드맵, 벤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 이름을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기 2번 위치에 갈 때 성벽을 몇 개 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세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벽이 몇 개 안 될 텐데 벽이 막 진짜 복잡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다시 표현해 보자. 어떻게 해요? 자, 가장 바깥쪽 성벽을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그려볼게. 그 안에는 2개가 있는 거 보이니? 왼쪽은 그 안에 한 개 더 있고 그 안에 성벽 1이 있지, 성 1이 있지 이렇게요. 오른쪽은요. 여기 안에 또 하나가 있고 그 안에 2개가 있네. 그리고 그 안에 2번이 있네 라고요. 이게 틀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 좀 미루셔도 돼요. 뒤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거 세보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구조화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문제가 이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랑 다양하게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저게 그래프인지 틀인지 조직도인지 표인지 이런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표현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도 같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 학생들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구조화 문제거든요. 제가 학생들이랑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이거는 이 중에 몇 번이겠니?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교재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제가 수행평가한 게 이겁니다. 선생님. 지금 전국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 학교 수행평가. 뭐냐면 아이들 보고 문제를 만들라 그랬어요. 너가 너 마음대로 여기다가 배치해봐. 뭐 예를 들면 A, B, 뭐 C, D, E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너가 낸 문제를 너가 풀어봐라고 했어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어요. 온라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굳이 클로즈북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들이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외워야 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제, 아주 유명한 예제잖아요, 선생님. 그죠? 여보,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남편은 우유 6개 사왔대요. 왜? 계란이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막 깔깔깔 웃는 그 예제예요. 알고리즘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제 맞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이런 능력을 실제로 길러주게끔 이 순차 분기 반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들
분기 반복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이라면 특히 순차로 먼저 표현하려고 하는 그 연습을 좀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갈림길이 보이면 분기, 패턴이 발견되면 반복,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배울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좀 스킵을 하고요. 요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1학기 때 두 번째로 봤던 수행평가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요거 필승 전략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랑 필승 전략을 현재 상태, 목표 상태 해가지고 분석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봤어요. 이 경우는 뒤에서부터 와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행평가는 뭐였냐? 너가 베스킨 라빈스 X 게임 만들어라. 예를 들면 베스킨 라빈스 150. 한 번에 3개까지가 아니라 한 번에 7개까지. 그런 다음에 추상화하고 알고리즘 설계하는 이런 수행평가를 오픈북으로 학생들이랑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들은 뭔가를 외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추상화, 알고리즘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은 공식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뭐냐면 똑같은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학생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학생들은 이래서 정보를 배우는 거구나. 거기다가 프로그래밍까지 배우면 이제 활용 점정이 되는 거죠. 비 오는 날 뛰어가는 거랑 걸어가는 것 중에 뭐가 더 비를 적게 맞을까? 이런 문제예요. 고등학생이라면 방탈출 게임이 나오는 퍼즐 문제 코딩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자료로 대신하고요. 수학 시간에 주사위 많이 던지면 확률이 맞게 나온대요. 그럼 많이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이 암석 있잖아요. 이 암석도요. 실제로 코딩에서 배우면 학생들이 훨씬 더 과학도 잘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해보면 학생들이 정보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구나.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과거 1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1년의 변화가 더 빠르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한테 물고기한테 나무를 오르라고 하진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이 소프트웨어 AI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가려면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문제가 사회의 문제를 닮아야 돼요. 근데 그 사회가 정보 사회잖아요. 그러니 정보 시간에 사회를 닮은 문제를 자꾸 학생들하고 풀어보고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학생들은 이래서 정보를 배우고 정말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학생 쓴 반성문입니다. 선생님. 다시는 종이 비행기를 교실에서 날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코딩을 했죠. 이런 학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10종류가 아니라 이진수, 10,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눈, 이 시각을 길러주면 학생들은 정보를 좋아하고 또 정보를 가르치는 그 의미,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어지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강의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